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베트남 전쟁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주제로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혹시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네. 일단 이 베트남과 한국이라는 두 나라를 포커스로 해서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죠. 네, 땅덩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다낭이라는 이제 도시가 있고요. 아무튼 이 베트남 이 중부 지방에 있는 이제 비노아라는 마을에 가보면은 한국군 중호비가 있대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베트남 참전 당시에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학살이 되다 보니까 증오비들이 많이 세워졌다 하는데요. 이 증오비 안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대요. 하늘에 닿을 죄악 만대를 기억하리라. 네, 뭐 1대 2대도 아니고 만대를 기억하라는 아주 엄청난 말들이 적혀져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마을에 보면은 1966년 12월 달에 한국군에 의해서 민간인 학살이 발생되게 됩니다. 무려 이때 민간인이 약 430여 명 정도가 이제 학살을 당했다고 하고요. 그중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여성분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본주의를 표방했던 이제 이 남쪽 베트남, 그다음에 이 공산주의를 표방했던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싸움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제 베트남 전쟁은 사실이 아니라라는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전쟁은 이 남쪽에 있는 베트남 전쟁이었다고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전쟁에 개입을 하고 약 32만여 명의 그 한국 사람들이 이때 약 8년 정도 이제 참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베트남 전체가 아닌 이 북위 17도 이남에서만 벌어난 전쟁이고요. 이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 봐도 이 남베트남 지역 내전 성격의 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혹시 이거 아세요? 베트남 전쟁하고 한국과 베트남의 그 이제 해방일이 1945년 8월 15일로 해방일이 동일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이 이때 2차 세계 대전 당시 패망을 하면서 이제 1940여 년 이제 그 베트남 남부에 진출해서 이제 베트남을 점령을 하다가 그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제 패망을 하면서 이제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동시에 이제 해방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북베트남, 네, 독립 아버지라 불리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호찌민, 네, 이 호찌민이라고 불리는 분과 베트남의 민주공화국, 이제 이 호찌민이라는 분이 베트남의 민주공화국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남베트남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틀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약 100여 년 이제 베트남을 지배했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독립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이 남베트남 지역 중심으로 해서 그 항불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1946년부터 1954년까지 이 프랑스 세력에 대항한 베트남의 독립 전쟁이었고요. 이 베트남이 이제 디엠비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8년간의 전투는 이제 끝나게 되고 프랑스군이 이에 철수를 하게 됩니다. 보통 전쟁이란 것을 이제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이 평화협정이란 거를 하게 되거든요. 음. 이때 나온 게 뭐냐면은 1954년에 나온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제네바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회담 결과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북위 17도 선으로 해서 분단을 한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 2년 안에 이 베트남 자유총선거를 통해서 통일 정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이때 이제 호찌민 세력을 경계했던 미국 같은 경우는 응호단 GM이라는 사람을 지원해서 제네바 회담을 깨고 남베트남에서 단독적인 선거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결과 북위 17도를 경계로 한국처럼 이렇게 두 체계로 나뉘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랑 좀 굉장히 비슷하죠.
아무튼 이 단독 선거를 통해서 이 둘로 나뉜 베트남 같은 경우는 호찌민이 이끈 북베트남에서는 1953년경에 토지개혁법을 이제 공포하게 되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베트남이 이제 90% 이상이 농민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토지를 무상으로 이제 분배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응호단 GM 남베트남 같은 경우는 대통령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이 농민들에게 분배한 땅을 다시 회수했어요. 아무래도 반발이 좀 많이 일어났겠죠. 줬다 뺏으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친인척들을 이제 요직에 또 앉히면서 부정부패도 했고요. 이때부터 이제 농민부터 해서 뭐 승려분들까지 모두 이 GM 정권에 맞붙기 시작했으며 이 저항하는 농민들 모두 이 GM이 공산주의라고 몰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예전에 좀 비슷한 사례들이 있죠. 아무튼 뭐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 뭐 잘못한 빨갱이라는 얘기가 나왔다시피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그때 이제 이 베트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1960년대 이제 GM 정권 반대에 세력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을 이제 결정하게 되고 이 세력들을 바로 이제 베트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해서 국제 전쟁으로 좀 변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4년 이제 8월경에 이쪽 상 동쪽 바다에서 통킹만 음, 통킹만에서 이제 그 어떤 사건이 하나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북베트남에서 수행 중이던 이제 미 구축함을 뭐 어뢰로 쐈다, 어뢰로 해서 공격을 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고 이 시발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베트남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훗날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미국 국방부에서 맥 나마라라는 장관이 이제 30년 뒤 회고록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 회고록 안에서 이 통킹만 사건 자체가 이제 미국의 자작극이었다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베트남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조작한 사건이었다라는 게 밝혀지게 되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 미국이 이 필사적으로 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한 이유가 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바로 이 도미노 이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미국과 이제 소련이 대립을 하던 이제 냉전 시기였고요. 이제 베트남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그 주변에 이제 동남아 국가들 뭐 라오스라든지 뭐 타이, 뭐 캄보디아, 미얀마, 뭐 방글라데시 등 이제 줄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 공산주의 확산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전쟁을 더 국제화시켜서 크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한국 전쟁 당시에도 이제 미국이 요청으로 해서 국제연합의 승인으로 약 16개국이 한국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한국 전쟁 당시에. 그래서 이 베트남 전쟁에도 이제 뭐 아무래도 그, 지금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아무튼 참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16개국이 예전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베트남 전에서도 이제 참전을 시키려 하면은 뭐 이제 다른 이제 다양한 국가들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뭐 유엔이라든지 뭐 나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전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좀 거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네바 이제 회합에 따라서 베트남의 통일을 이제 앞둔 시점에서 굳이 뭐 내년에 억지로 이렇게 미국이 개입을 해서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국제 사회에서도 이제 약간 외면당하는 그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결론적으로 이제 미국 이제 국민들을 포함해서 아무튼 전 세계가 좀 반대했던 전쟁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가장 고요했던 나라가 이제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네. 자, 베트남 전쟁에 우리나라가 참여한 이유, 참여한 이유 알고 계세요? 왜 참여를 했는지.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이 대한민국을 시켜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시켰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합니다. 오히려 한국이 베트남 전쟁의 파병을 제안을 이제 미국 쪽에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1954년 이제 1월 이승만 정권 때도 했었고 이게 이제 허락이 잘 되지 않았어요. 지금 뭐 이제 이제 이번에 한국이 이제 사정이 아직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당장 무리를 해서 파병을 시키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어서 이제 또 한국
이제 전쟁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생활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거부 요인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또 이어서 이제 박정희 정권 때도 미국에 적극적으로 이 파병 요청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그때 이제 케네디 대통령과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도 이제 거절이 됐어요. 근데 이제 3년이 지나고 한국이 기어코 베트남 땅에 이제 발을 내딛게 되죠. 이때 이제 베트남 전쟁의 참전국들을 보면은 이제 한국이 약 32만 명, 그리고 필리핀이 약 1만 명 정도, 네, 그리고 뉴질랜드 많지는 않아요. 2,400명, 호주 약 5만여 명, 태국 약 2,700여 명. 네. 그래서 한국군이 가장 많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이제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망, 뭐 부상도 아무튼 한국이 가장 많았죠. 뭐 그때 보면은 사망했던 게 한국 사람들이 약 5천 명 이상, 부상도 11,000여 명 정도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토록 많은 병사를 보내려고 했던 실질적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좀 친해질 수 있는 기회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미국과 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미국을 통해서 약간 앞으로 한반도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파병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파병 때부터는 약간 이제 돈맛을 좀 알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첫 번째 파병 때보다 이제 더 많은 이제 원조를 요구하게 됐고, 이때 이제 주한 미국 대사가 이제 미 국무부의 서한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대요. 서한 내용에 한국 정부가 이제 약 5만여 명의 이제 그 파병 한국군을 이제 알라딘 캠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베트남 참전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챙기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일본의 한 수상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한국 전쟁은 신이 일본에게 내린 선물이다. 이제 일본은 살았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 그 2차 전쟁 이후 일본은 한국 전쟁을 발판으로 군수 물자를 통해서 이제 또 기사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제 초에 보면은 외국 학회에서 참여한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요. 베트남 전쟁은 신이 한국에게 내린 선물이다. 네. 조금 이제 표현이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한국이 경제적인 이득을 챙긴 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약 10억 달러 정도의 수익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당시 10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그 전년도인 1963년도 한국 총 수출액이 1억 달러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0배 이상 되는 거를 벌어들인 거죠. 이 당시 이제 군인만 이제 베트남에 간 건 아니고요. 뭐 건설업 등을 하는 한국 기업 또한 이제 베트남에 진출해서 이제 많은 외화를 벌어들였다 하고요. 하지만 이때 이 베트남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는 한국이 아닌 일본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황당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일본은 파병군조차 보내지 않았대요. 당시 이제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은 일본의 오키나와 인근의 해군기지, 그 해군기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매년 8년 동안 우리가 10억 달러 벌었다고 하는데 매년 10억 달러를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 대만도 보내줬죠. 대만은 약 30여 명 정도 파병을 보냈다고요. 한국은 약 32만 명인 2만 명에 비하면 턱없는 숫자인데, 이 대만도 상당한 이득을 이제 보게 되었다고 해요. 파병을 보낸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주한미대사 각서내용을 보면은 베트남에 이제 파병을 한 한국의 이득은 파병을 하지 않은 일본보다는 적었고, 이 대만보다는 약간 많은 정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일본이 많은 이득을 챙겼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베트남의 우리나라 참전 용사들
용사들 보면은 대우, 뭐 급여 같은 거가 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당시 이제 그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해서 베트남 병사 월급보다 적은 수준으로 급여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군이 3명을 유지하는 비용이면은 미국군 1명을 유지하는 이제 비용과 비슷한 개념이다 보니까 한국 군인이 많이 파병을 나가면 나갈수록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처우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제 이 당시에 그 뭐 전쟁에 총알을 이제 제공을 했고, 뭐 일본은 물건을 팔았고, 한국은 피를 팔았다라는 말도 나올 정도인데요. 뭐 굉장히 상황이 열악했다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당시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목숨을 잃는 거는 이제 부기지수고 뭐 삼지 못한 이제 몸으로 돌아와서 전쟁 후유증으로 고생을 좀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참전 군인들 역시 전쟁의 큰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정부의 제대로 된 이제 뭐 치유, 뭐 대선책, 차선책 같은 게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약간 의문이 있다라는 말들도 있다고 해요, 현재.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이뤄진 전쟁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 이제 학살 얘기를 조금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이제 베트남 학살. 자, 구정공세라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베트남은 이제 연휴 기간을 약 10일 동안 그 이제 10일 동안에는 그 전쟁을 할 때에도 잠시 휴전 상태에 돌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 1968년 이때는 좀 상황이 틀렸다고 합니다. 그때 68년 1월 31일경 이제 임시 휴전 상태로 해서 이제 고요했었는데 갑작스럽게 게릴라 공격으로 미군이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이 상황을 바탕으로 이제 더욱더 잔혹해진 전쟁 양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베트남 전쟁 이래 미국의 최대 민간인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밀라이 학살이라는 건데요. 이 베트남에 있는 밀라이 지역에서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다낭 있죠? 이제 휴양지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베트남 전쟁 당시 이 다낭을 중심으로 해서 약 1시간 정도, 반경 1시간 정도에 굉장히 많은 한국군 학살이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이 유명한 마을 하나가 이제 폭리폭넛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서 어떤 학살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 68년 음력 1월 14일 정월 대보름 하루 전인데요. 68년 1월 14일 정월 대보름 하루 전날에 그 이제 베트남에서도 정월 대보름이 굉장히 큰 명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사건을 바탕으로 이 명절을 아예 잃었다 그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국군이 이제 도로를 이제 행군을 하다가 지대가 터져서 탱크가 뒤집히고 한국인 한 명이 이제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베트콩 짓인 줄 알고 그 이제 인근 지역에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마을을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마을이 이제 폭리폭넛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마을 주민이 약 74명이 이제 학살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아무래도 이런 학살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매 학살마다 조금씩 틀리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폭리폭넘 마을 같은 경우는 약간 보복성 학살로 좀 추정이 된다고 하고요. 또 다른 한국군 학살 중에 하나가 이제 꽝남성에 있는 하이마을이라고 있는데 미국에 의한 이제 전략촌으로 수용되어 있던 이 하이마을 주민들이 더 이상 이제 살 수 없다라고 해서 한국군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데 뭐 이 처음에는 한국군과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한국군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제 유대 관계가 좋았지만 이제 뭐 어떤 특정한 날에 모였는데 그 모임을 계기로 이 사건이 일어났죠. 그 사건이 일어난 걸 계기로 해서 그 무차별 학살이 그날 바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별 생각 없이 뭐 모여서 다 이제 좋은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아무튼 그날 이제 약 한 135명 정도의 베트남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학살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다음날 이제 또 다시 2차로
마을을 찾아갔고 2차 학살을 또 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제 이 위령비에도 보면은 당시 이제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 뭐 태어나자마자 이름도 없이 죽었던 갓난 아이들을 포함해서 대부분 희생자의 절반 이상이 그 어린아이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아무튼 한국에서는 이제 1990년대 후반에 이 베트남 민간인 학살을 최초 공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이 베트남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이 불행한 전쟁에 본의 아니게 좀 참여해서 베트남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국 최초로 베트남 전쟁을 언급을 했고요. 이때 이제 베트남의 뭐 5개 병원이라든지 여러 개 학교들을 이제 건립할 것을 약속했고, 2004년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에 의해서 이제 현재인 문재인 대통령님도 유감의 이제 뜻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2018년도 4월에는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그 이제 모의 재판이 하나 열리게 되거든요. 대한민국을 피고석에 앉히고, 그리고 그 이 하이마을이랑 폭리마을에서 생존한 두 분을 원고석에 앉혀서 이 시민 평화 법정이 열리게 됩니다. 이 모의 재판에서 지금 이제 전 대법관님인 김영란 전 대법관님이 이 원고의 손을 좀 들어줬고요. 이 아무래도 이 모의 재판 같은 경우는 법적인 효력은 없겠지만 이 판결로 인해서 재판 과정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재판의 판결을 들은 사람들 진실의 증언이 좀 증언자가 되어주는 셈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진실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알게 됨으로 인해서 좀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주게 되고요. 일본이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이 법정에서 이 베트남전 피해자분들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좀 기억해달라라는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좀 짧게 해서 이 베트남 전쟁에 좀 숨겨진 이야기들을 좀 알려드리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됐고요. 뭐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 있으면 또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